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자담에는요, 3차입니다. 최근에 개방형 혁신 2.0 그리고 리빙랩, 시빅 해킹, 최근에 최종 사용자의 참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기술과 최종 사용자가 어떻게 만날 것인지, 그리고 최종 사용자하고 어떻게 코크리에이션 할 것인지, 오늘 그 주제로 정책 자담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주라고 하고요. 한국 에자이라는 헬스케어 기업에서 지금 기업 사회 혁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 사회 혁신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사회 혁신을 위해서 비즈니스로서 필요한 부분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과 공감을 하면서 문제들을 정의하고 또 그 문제를 사용자들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형당뇨병 환우회라는 환자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환자 당사자는 아니고 아이가 일형당뇨를 진단받게 되면서 일형당뇨인들이 한국에서 건강 관리를 하는데 너무 힘든 환경이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개척해 보고자 하다가 중간에 고발도 당하고 검찰 조사도 당하고 받고 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전화위복되어 정책도 바뀌고 또 일형당뇨인들이 조금 더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된 계기도 됐습니다. 또한 또 지금은 일형당뇨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통해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최근에 의료 관련된 이슈 정책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의 행복만 추구하고 살았다면 아이 때문에 좀 아이 덕분에 많은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성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전기생체공학과 교수 성태현입니다. 저는 연구로서 한 30여 년 연구를 해왔는데요. 2015년부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연구실에서 연구만 했다면 2015년에 이제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회 문제 해결의 사회 격차 해소라는 이제 연구 과제를 접하면서 최종 사용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더 느끼게 됐고요. 그때부터 리빙랩을 이제 개념을 모든 연구 과제에 도입을 하면서 새롭게 연구를 이제 새로운 면의 연구 방법으로서 이제 저희가 접목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과학 기술들을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기업에 계시면서 기업의 사회적 활동으로서 리빙랩, 그리고 비즈니스 활동으로서의 리빙랩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명 대표님께서는 최종 사용자, 가장 끝단에 계시는 환우회 대표로 지금 와 계시고, 우리 성태현 교수님 제가 항상 존경하는데요. 우리 성태현 교수님께서는 과학자를 대표하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기술이 최종 사용자하고 어떻게 코크리에이션 할 거냐 부분인데요. 코크리에이션 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듣고 싶네요. 그 코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또 코프로덕션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명확한 차이는 뭐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사용자가 이제 만들어가는 것을 코크리에이션이라고 본다면 저는 사용의 서비스의 끝단까지 같이 가는 거를 이제 코프로덕션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온랩이라고 암 생존자 리빙랩인데 지금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법이나 행정 작업 중에 있는 곳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어야 이제 암 경험자들이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고 또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 뭐 서비스에 대한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중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디자인을 해봤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제 사용자가 계시지만 거기에 또 동시에 보건의료 전문가도 계시고 또 심리 치료사 선생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 또 제공해야 되는 공간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 또 사용자들의 니즈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저 혼자 기획을 해서 이제 이걸 추진을 했어야 된다면 혼자 방안에서 기획을 하고 또 사용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또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또 예산을 찾아보고 하느라고 아마 몇 달이 걸려도 하지 못했을 텐데, 그 앉은 자리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두 번 얘기하는 걸로 금방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복잡하다,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전달하는 유통에서의 문제, 또 디자인하는 데에서의 뭐 어떤 환경이라던가 자원을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으니까, 또 기술의 구현 가능성, 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빨리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비긴 어게인. 비긴 어게인이라는 암 경험자 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김미영 대표님. 네. 저는 당뇨라는 질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아이 때문에 이제 당뇨라는 질환을 알게 되면서 국내가 이제 너무 열악한 관리 환경이어서 해외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트 스카웃이라는 환자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이트 스카웃이라는 환자 커뮤니티는 그냥 저희가 소통하고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까 성지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빅 해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기기들을 의료기기 회사들이 만들지만 저희가 필요로 한 기능은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들의 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심플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본인들이 관리하기 쉬운 형태의 단순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더 많은 기능을 가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었고, 그게 글로벌 1형 당뇨 커뮤니티 나이트 스카웃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대표로 처음 그 나이트 스카웃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나이트 스카웃의 개발 상황을 한국에 있는 1형 당뇨인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보통 환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정책을 바꾸고 이런 생각이 팽배했었고, 제가 처음에 이런 활동을 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어디 대표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환자를 대표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구성원,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환자도 있어야 되고 최종 사용자도 있어야 되고 기업, 그냥 뭔가 구색 맞추는 용도로 저를 부르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좀 귀담아 듣지 않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1형 당뇨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환자 중심의 이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커머셜한 영역을 리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췌장 시스템을 만드는 미국의 CEO는 나이트 스카웃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나이트 스카웃에서 선 개발한 것을 우리가 후 따라간다, 이런 식의 이제 인터뷰도 실제로 미국의 어떤 다큐 프로그램에서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저희 스스로가 찾아가고, 저희의 슬로건이 We are not waiting이에요. 그래서 업체나 아니면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주기 전에 저희가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고, 개발 관련된 것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안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글로벌 라이트 스카웃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저희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변화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돼서 저희도 이제 다른 나라에 좀 이렇게 알려주고 저희 나라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멋지십니다. 네. 예, 성태 교수님. 연구자가 연구만 했었으면 실질적으로 최종 사용자들이 거의 사용하지도 못할 뻔했던 일들을 이렇게 최종 사용자들과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일인데요. 하나 예로 저희가 했던 것이 안전우복 장치였어요. 그러면 야간 작업자들이 안전우복을 하게 되면 빛이 가장 밝을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작은 전력을 이용해서 밝게 할까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접합을 했지만
결국 그 밝은 빛이 그들에게는 작업의 방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종 수요자들과의 그런 코크레이션이 없으면 가장 옵티마이즈된 최적화되어 있는 좋은 상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또 그네들도 사실은 한 가지 의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수요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수요자들을 어떻게 그곳에서 정확한 답을 찾아갈까,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또 그 코크리에이션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로 최근에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작업을 해서 그 장애인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시각장애인 연합회를 갔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는데 실상 만들어진 걸 써보면 자기들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일어난 이제 부작용이죠. 그럼 연구비는 사용되고 많은 인건비와 인력들의 에너지가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사용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최종 사용자들과 또 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최종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아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비긴 어게인 그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서의 최종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저는 사실은 저희들이 리빙랩에서 코-크리에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출자. 근데 그게 봤을 때에 최종 사용자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 지금 최종 사용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까 꼭 그 사례가 아니어도 실은 이제 저희가 온랩에서 온랩 데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나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오늘은 1시간만 짧게 하자라고 했다가 2시간 넘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게, 아까 대표님한테도 잠깐 여쭤봤지만 끝단에 있는 사용자분께서 나는 임상 정보를 알고 싶다. 왜냐하면 표준 치료에 이제 암 환자의 경우에 표준 치료가 다 끝나서 의사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뭘 더 알아볼 수 있는지, 신약이 어디에 있는지, 신약이 나오고 있는지, 신약에 대한 임상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표준 치료가 아니더라도 그 신약의 임상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국가마다 좀 정책이 달라서 어떤 국가는 이런 임상 정보가 환자들한테 허용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이 돼서 환자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여기 제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인 편인 것 같고, 물론 뭐 그걸 공개했을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오해를 하거나 좀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알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을 알아서 본인이 찾아가고 싶은데, 지금은 의사 전문인들의 눈높이에만 맞춘 정보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환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종 사용자가 강하게 우리 이 프로젝트를 합시다, 내년에 이걸 지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가 더 시도할 수 있는, 혹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더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지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곳에 공급자도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이게 법적으로도 미묘한 부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날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약간 긴장감이 있었지만, 와,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려면 진짜 6개월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대화를 해줬어야 될 수 있는 건데, 이 잠깐 화상으로 만나서 회의하면서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 초에 그러면 이제 민산학연관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자, 깊게 고민을 하고, 그때 이제 최종 사용자는 그 니즈에 대한 강한 설득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최종 사용자들의 어떤 수요, 방금 말씀했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야 그런 게 나올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너무 잘 아실 텐데 사실은 이거 제가 암에 걸렸을 때에 나올 수 있는 분명한 부분일 거예요. 기술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임상 부분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정말 궁금한 게 당연한 건가요? 어떻건가요?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그냥 담당의와 상의하세요가 다인 거예요. 그래서 담당의 선생님이 뭐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보통은 우리나라 진료 환경에서 1, 2분 진료에서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시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환자들의 상황에 따라서도 또 그 언어 자체도 어려운 언어들이 많으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미 우리 많은 김영 노력을 하고 대표님은 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환자가 되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이신 분들도 아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환자가 뭔가 물론 뭐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도 많죠. 근데 그런 걸 조사해가지고 의료진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진료 시간이 길어지고 굉장히 이제 환자가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이제 좀 힘들다라는 그런 게 좀 많이 팽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도 아이가 진단받았을 때 뭐 이것저것 조사해 갖고 가면 틀리고 그건 하지 말고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블로킹하는 게 진료 시간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더 많은 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 커뮤니티를 뭐 이렇게 뒤지기도 하고 공부해서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일형 당뇨인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요자 최종 사용자들은 굉장히 아이디어는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왜 얘기를 하지 못했냐. 그때 지금까지는 질환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질환을 관리하는 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질환을 오픈했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오픈했을 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근데 1년 전만 해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저희는 마스크를 쓰면서 모두 잠재적인 환자군인 거예요. 여기서 누구도 자신은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약하고 환자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환자는 제대로 일을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그걸 깨서 나는 환자지만 내 일 잘하고 내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환우의 분들한테 질병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것이 인식 개선의 첫 길이고 우리가 그 틀을 깨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걸 이어서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 어떤 의료기기에 있는 그런 알고리즘도 해킹하고 데이터도 해킹해서 저희만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있고요. 그 오픈소스를 통해서 환자 자신이 DIY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걸 이제 사용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용하는데 그쳤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의료 데이터 아니면 라이프 로그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연소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있고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부착하고 있으면 뭐 연소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있으면 하루에 288개의 혈당 정보가 들어와요.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 환자들이 자신이 사설 그 데이터베이스 공간에 저장된 공간에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 버전이고 그러면 올해는 이제 저희 환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가 모여지고 있는데 이게 의료계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국에 보면 PPRN이라고 해서 페이션트 파워드 리서치 네트워크라는 그런 환자들이 모으는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연구에도 활용하고 아까 말한 임상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PPRN 모델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런 각각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게 이제 완료된 게 불과 10월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자 개개인들이 각각 구축했던 DB를 이 PPRN 형태의 공공 데이터 플랫폼에 이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작업들을 환자 스스로가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 진입 장벽은 아직 좀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좀 공공의 영역으로 나중에 발전하면 좀 더 쉬워질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가이드를 만들고 설명도 해드리고 질문 들어오면 이제 답변도 해드리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해킹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진료 현장에 실제 사용할 수 있고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나 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저희 최종 사용자들이 지금 만들고 있죠. 예, 우리 스탠 교수님 말씀 좀 해주셔요.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의 역할이 어떤 건가? 또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최종 사용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사용을 해서 검토자가 되지만 그 사이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최종 사용자가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왜 이제서야 하지만 최종 사용자가 기술의 동향이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밝아야 되는 건 알고 사실상 자기 제기 반사 테이프를 붙이고 있지만 차가 와서 그 반사돼서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차가 만약에 잘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LED 램프가 나오면 되는데 그동안은 배터리를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지만 배터리는 자꾸 방전이 되니까 자꾸 갈아 껴야 되고 또 배터리를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 하베스터가 있는 걸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저희가 접목을 가면서 에너지 하베스터가 있구나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내 생활 영역에도 이런 기술이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가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자들을 만나면서 연구자들이 하는 기술들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 잘 습득할 수 있는 학생이 되면 또 다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평가자가 되는 거죠. 평가자로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평가할 때는 굉장히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아주 어떤 때는 그냥 듣기 힘든 정도의 이제 그 말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걸 이제 감내를 해야죠. 우리가 이제 감내하고 가감 없이 들어옵니다. 훅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수용하면서 만족해서 그 담을 넘어가면 그때 수용자들의 그 환희 이건 너무 좋다라는 건 또 가감없이 좋게 표현해주는 그런 경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최종 수용자는 굉장히 많은 변모를 이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떤 때는 문제 제기자가 되지만 그걸 또 학습하는 학습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가자로서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정말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모가 사실은 그냥 될 수는 없고 굉장히 꾸준한 아마 커뮤니케이션이 그동안 이루어지면서 또 밑바닥에 이제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최종 사용자들을 어떻게 조직화하셨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분들하고 신뢰도 얻어가고 그리고 반복적인 어찌 보면은 협력의 틀을 가져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과제 같거든요.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조직하는지, 어떻게 신뢰 구축해 나가는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최종 사용자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암 경험자들이랑 활동하는 그룹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장애인이나 혹은 뭐 노인들 또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 근데 이제 직접적인 치매 어르신들을 최종 사용자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가족분들이나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자로서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공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어떤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이 있다라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희는 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모임을 한 거를 꾸준히 했었고 이제 앞으로는 2번씩 모여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일단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논학과 이꾸지로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공감, 소셜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 감정, 정말 뭘 걱정하고 우려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게 그런 장을 마련하고 또 사용자들도 민주적 역량이 있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랑 관련된 기술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시민성, 뭐 주민의식, 민주적 역량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 같고 또 때로는
그 최종 사용자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은 이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치매 어르신들한테 갔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님이 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뭐 애기도 아닌데 왜 이런 색칠 공부를 시키냐고. 또 어떤 분은 나는 한 번도 미술 시간에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치매 걸리니까 미술하라고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이제 필요한 니즈나 그런 인지에 대한 자극을 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학교 커리큘럼처럼 다 똑같이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은 너무 안 맞고 나는 노래가 좋은데 음악을 하라고 그러고 나는 이거 너무 싫은데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개인별로 맞춤화된 사람 중심의 이런 것도 더 조율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다양한 주체가 나오고 있네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 그리고 장애인들. 지금 최종 사용자가 우리 그 서 부장님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체가 지금 보여요. 최종 사용자가 한번 나열 좀 해줄 수 있어요? 한번 그-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일단 예전에 장애인분들이랑 이제 그 비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분들도 오해가 계시더라고요. 또 장애인에 대해서 비장애인도 오해가 있고, 그래서 5%의 인구가 이제 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장애인이 안 보이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어서 그랬다라는 걸 보고 이제 또 중도 장애인 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5%의 장애인분들 중에서 90%의 분들은 원래 태어날 때는 장애가 없으셨죠. 근데 중간에 이제 장애를 입으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뭐가 불편하고 또 공정한 게 무엇이고 어떤 부의 재분배라던가 이들이 배려받고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사회가 어디까지 같이 합리적으로 나눠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됐고 또 이분들이 어떤 생산자의 입장으로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직접 그 장애가 있는 직원한테 하도록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더 실감나고 몰입되는 교육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분들한테 어떤 일이 맞는지 찾는 거가 진짜 굉장히 큰 숙제이고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또 노인분들 고령화됨에 따라 이제 다양한 노령층도 다양하잖아요. 뭐 60대, 70대도 있지만 80대, 90대 어르신들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삶을 길게 갈 때 장수 사회에서 사회에 어떻게 참여를 하고 가야 될지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건이나 도시의 환경은 어떨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고 질병이 있어도 내가 뭐 미안해하거나 늘 나는 아픈 사람이야가 아니라 질병권이라고 요즘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프지만 흔들리면서도 당당하게 아프면서 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여러 이제 질병이 있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노인들 그렇지만 또 이 외에도 여러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주체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뭐 훌륭하십니다. 야, 우리 김명 대표님 어떻게 조직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아이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조직화하는 게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 두 분보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직장을 다녔고 아이도 어렸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정체돼 있는 일형당뇨 관련해서 정체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을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 거기 있던 커뮤니티 주인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좀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셨던 분이고 저는 좀 이렇게 좀 빨리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라 저희가 이제 영유아 보호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계기가 돼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커뮤니티는 그때 당시에 그쪽 커뮤니티에 있던 분들 중에 좀 적극적이신 분들이 전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50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한 5년 지났는데 한 6,500명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가요? 네, 500명에서 처음 둥지를 틀고 이제 거기서 정말 으쌰으쌰 해가지고 새로운 의료기기도 뭐 도입하고 뭐 정책도 바꾸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처음 만나면 제가 지금도 아이 얘기를 하면서 울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아이 얘기를 하면 늘 눈물이 먼저 나오고 힘들었는데 그런 분들과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질환이 완치가 아직 안 되는 질환인데 잘 관리하면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질환별로 좀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치료 기간이 있지만 완치라는 게 있고 완치가 끝나면 이 환자 단체에 좀 소속감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환자 단체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한번 들어오고 그 변화를 겪으면 잘 안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 대표님들도 계시고 거기서 또 지역적으로 지역에서 힘드신 분들에게 도와주는 지역 대표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본인이 받았던 어떤 그런 도움에 대해서 기꺼이 같이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조직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질환적인 특징과 또 저희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조직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 교수 전치영 교수님인가 그분이 하신 말이 정말 저희 환우회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혁신가가 없어도 우리 사회는 근근히는 살아갈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실한 메인테이너가 없으면 우리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 단체에 어떤 누군가가 뭐 혁신적으로 나와서 한 건 아니고 정말 성실한 메인테이너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또 제가 어떤 대표적인 활동을 하면 잘 서포트를 해주고 또 의사결정할 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짧은 기간에 이런 많은 변화들을 겪고 그 변화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김 대표님을 뵈면서 놀라는 게 김 대표님은 환우에 이런 당뇨 환우의 분들한테 신뢰도 얻지만 저희 같은 한번 도와줬던 사람들하고도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신뢰를 얻어 가셔요. 근데 아까 그 메인테이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김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김 대표님이 지금 가는 길을 많은 환우 단체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일종의 그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디 끝까지 좀 한번 이렇게 한번 훨훨 날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마나 응원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성 교수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말씀 나왔으니까 사실 이 리빙랩이라는 게 2015년 때 이 처음 아마 성지현 박사님, 송이진 박사님께서 이제 전 그때 처음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이게 꾸준함이 있었지 않았으면 아마 이 자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자리가 올 때까지 사실은 정말 언제라도 이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수 있었고 그런데 꾸준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이것이 되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리빙랩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제가 많이 들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까지도 아마 성 박사님과 이 성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제 연구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이 리빙랩 하시는 분들한테 이 최종 수요자들과의 관계를 이걸 어떻게 구축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최종 수요자들과의 관계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사실 리빙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자들의 공감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감을 갖고 또 그들과 갈 때까지 제가 야간 작업자들과 직접 가지는 못했고요. 저 서울시청부터 찾아가서 서울시청 청소과에 가서 서울시청을 통해서 또 성동구로 가서 성동구에 있는 이 담당자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처음 가자마자 그냥 어서 오십시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가 아니고 왜 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너희들 과제하는데 나를 이용하느냐. 굉장히 배척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꾸준한 소통, 꾸준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최종 수요자들이 이 사람들을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겠구나. 내가 에너지를 줄 필요가 있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끌어낼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마음이 뒷받침이 돼야 이 리빙랩 사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 문제 해결이나 이 리빙랩을 풀어갈 때는 부모의 마음 같이 자녀를 놓고 끝까지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마음, 이 사명이 없이 그냥 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잠시 이용해보자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라면 아마 이 진정한 리빙랩의 결과가 얻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